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까지 다시 보는 QE의 영상은 정말 QE에 한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페드의 또는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봤었는데요. 사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있어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페드나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은 거의 다 통화 정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2008년 당시에 그 재정 정책, 재정 지출도 있긴 했었지만은 최근에 그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았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페드의 그 코로나 페드가 아니라 미국 정부 재무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코로나 재난 지원금 형태로 이렇게 직접 미국의 시민에게,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그 통장에 쏴주는 경우가 있었죠. 요것이 결합이 되면은 과연 이거 QE와 이런 재난지원금, 이거를 뭐 경제학적 용어는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전 지출, 뭐 재정 지출하고 효과는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그 대차 대조표 상에서의 변화는 거의 유사한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QE, 즉 통화 정책 외에 재정 정책이 어떤 식으로 그 중앙은행, 그리고 재무부, 즉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일반은행, 그리고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앙 정부가 국민들한테 뭐 예를 들어 600불씩 쏜다, 뭐 1000불씩 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 우리 가계들의 자산은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재무부에 뭐가 늘어나냐면 재무부는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럼 재무부는 부채를 어떻게 하냐, 즉 정부는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냐. 일단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큰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는 재무부,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 그 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관계를, 제가 여태까지 1층 민간, 2층 은행, 3층 그 중앙은행, 페드 이렇게 봤는데요. 정부를 또 다른 은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요 전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를 4층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4층에 정부라는 은행이 있고, 그 밑에 3층에 중앙은행이 있고, 2층에 일반은행이 있고, 제일 밑에 가계가 있다, 민간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은 굉장히 문제를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을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데트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데트 마니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채의 화폐화 또는 채무 화폐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페드가 정부가 돈을 국민들한테 직접 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찍는 데는 어딘가요? 예, 페드죠. 그러면 정부가 중앙은행한테 그 채권을, 국채를 직접 하는 요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현재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법은 있어가지고 한국은행법에 보면은 정부가 중앙은행한테 직접 그 특별한 경우에 국회 의결을 거친다면은 정부의 부채를 중앙은행에 직접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했을 때 보면은 법으로 금지된 게 하나 더 있었죠. 즉 페드가 자기 자신의 채권을 만들어서 파는 거, 페드빌을 만들어서 파는 거,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뭐냐면은 정부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해요. 재정 지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채권을 만들고, 그
그다음에 그걸 중앙은행에 팔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고 그만큼 돈을 찍은 돈을 정부한테 보내주면 되겠죠. 이런 게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페드가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했어요. 국채를 발행했으면은 이게 그냥 직접 중앙은행인 연준한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페드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4층에 있는 페드는 2층의 은행한테 먼저 팝니다. 그 다음에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은 3층에 있는 연준은 2층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그걸 다시 되사요.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인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그 연방법상 그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정부가 민간한테 직접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직접 쏴주는 거, 이것들이 이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4층, 3층, 2층, 1층의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나왔죠. 네,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 이거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즉 1단계는 데트 마니타이제이션, 즉 채무 화폐화 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확보한 자금을 연준이 직접 그 일반 그 민간에 즉 4층이 1층한테 직접 주는 거, 이렇게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이 뭐 돈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옮겨가는 돈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먼저 용어들 한번 여기서 뭐 봐야 될 용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GA,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중앙은행에 요구불예금 계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예금이라 보시면 되죠. 정부가 중앙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거, 페드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 그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이렇게 부르는데, 재무부의 재무부의 계좌다, 뭐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재무부의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R, 이거는 국채입니다. 트레저리 비일, 뭐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반드, 뭐 이런 식으로 TR 이렇게만 썼습니다. 국채. 그 다음에 RES, 이건 리저브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의 약자입니다. RES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DEP, 디파지트, 예금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차 대조표 조작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결과로서 맨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끝나야 되나, 그걸 해주시면은 그 중간 과정은 이게 자산에서 이루어지냐 부채에서 이루어지냐, 자산의 변화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거나 동시에 감소하는 거냐, 또는 부채에서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어드냐, 자산에서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어드냐, 요거는 모든 거가 딱 맞게, 아구가 맞게 채워주시면은 그렇게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한번 아마 제가 보는 전체 영상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렇지만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채무 화폐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페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국채가 채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채 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채무 쪽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페드의 채무가 정부의 채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산 쪽도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금을 갖고 있어. 그러면 정부는 페드하고 했을 때 정부의 예금은 특별히 TGA라고 불렀죠. 그래서 첫 번째, 즉 채무 화폐화가 먼저 중간 단계로서 딱 이루어졌을 때에
그 최종 결과는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입니다. 예. 즉 정부는 TR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정부의 부채죠. 그래서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결국엔 뭐 법으로 금지하지만 결국에 그 은행을 거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삥 돌고 나면은 이건 누가 갖냐면 페드가 갖겠죠. 페드의 대산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정부가 부채가 늘었으니까 페드에 마찬가지로 그만큼 저거를 그 예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정부의 예금은 TGA 플러스 이 얘기는 뭐냐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금은 페드에 또 저게 되겠죠. 부채가 되니까 페드의 그 대차대표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예, 요게 최종 1단계에 있어서의 중간 결과입니다. 즉 데트 마니타이제이션 채무 화폐화에 이게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누구랑 한다? 4층입니다. 정부는 제가 새로운 뭐 또 나름대로 뭐 4층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정부는 페드한테 이거 직접 요 결과가 최종 결과인데 직접 못하니까 은행하고 하겠죠. 그러면 은행한테 뭐를 팔아요? 저걸 팔죠. 국채를 파니까 은행은 국채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국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자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국채가 늘어났다. 은행의 국채가 늘어났다. 있는 자산에서 뭔가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은 뭐냐면은 이게 4층하고 2층의 거래니까 누구를 매기로 한다? 네, 3층을 매기로 하겠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없어지겠네요. 즉 지급준비금이 그만큼 줄겠죠. 그럼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고, 그 다음에 페드의 지급준비금이 줄고, 그 다음에 페드는 부채가 줄었으니까 지급준비금이 줄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이 줄든지 아니면 다른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든지.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정부가 그만큼을 TGA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부채 그 TGA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노란색 표현이 일단 1단계입니다. 그러면 1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단계네요. 예. 요거 결과로서 어떻게 됐냐면은 정부는 요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페드는 TGA를 갖고 있어요. 요만큼 요게 줄고 한 거니까 이제 뭐 리저브가 줄었으니까 TGA 이만큼 갖고 있고요. 은행은 마찬가지로 지급 준비금 줄었고 국채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 데트 마니타이제이션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페드가 은행으로부터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뭐를 사면 돼요? 국채를 사면 되겠죠. 예, 페드는 그럼 국채를 살 때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페드의 국채를 매입했으니까 페드의 자산이 되죠. 근데 이걸 뭘로 우리가 3층하고 2층 거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3층이 즉 페드가 은행이 소유한 국채 뭐 이런 것들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봤었죠. 예. 그거 그대로입니다. 즉 뭐냐면은 은행의 페드의 국채가 늘어나고 대신에 은행은 국채가 없어지고 그만큼 리저브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급준비금 RES 리저브는 페드의 부채가 더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1단계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단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자, 정부는 처음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내려오죠. 자, 페드는 자산 쪽을 보니까 국채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국채 남았죠. 그 다음에 페드는 리저브 줄었다가 증가하니까 딱 요렇게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 리저브는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TGA 정부의 그것만 남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 국채를 TR 국채를 매입하려고 리저브를 썼어요. 그런데 리저브가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국채 샀다가 페드가 다시 되사주니까 페드한테 파니까 여기도 없어지죠. 예, 그래서 남는 거는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부가 재정 지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다소 복잡한, 사실 알고 보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그런 경우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현행법상 그 정부는 직접 중앙은행, 미국 정부라면은 페드에 직접 자기가 발행한 국채 이거를 매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우습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전체 그 정부가 직접 민간으로 이전 대출을 하는 거에 첫째 이제 단추는 꼈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돈이 있어야지 이전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페드에 또는 중앙은행에 TGA 계좌로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일단 우리가 이게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즉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크게 처음부터 다시 보는 QE를 보면은 처음에는 3층하고 2층, 즉 중앙은행, 은행, 그 다음에 2층, 1층 은행과 민간 했다가 또 QE에 어떻게 보면 본질을 할 수 있는 3층하고 1층 거래했을 때는 2층을 매개로 해서, 즉 2층의 대조표를 변화시킴으로써 3층과 1층이 거래할 수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4층하고 1층, 이제는 정부가 민간에게 일반 가게,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4층하고 1층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층하고 1층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3층과 2층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 단계가 하나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 데트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또 복잡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좀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실제 이제 그 은행과 페드와 정부, 그 다음에 우리 민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사실상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분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종과 최후를 보면 됩니다. 페드는 정부는 국채를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국채를 발행한 거에서 돈 TGA가 있었는데 TGA를 보내겠죠. 저쪽으로, 그 민간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정부는 부채만 남죠. 그 TR, 트레저리, 즉 국채만 갖고 있는 거고, TGA는 없어지게 되겠죠. 맨 나중 상태를 보면요. 그 다음에 민간은 그 트레저리, 그 제너럴 어카운트, TGA로부터 온 정부가 보낸 돈을 받는데, 민간은 그걸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 5만 원짜리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최종 단계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정부하고 민간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 정부의 TGA 없어진 만큼 디파짓, 즉 예금으로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최종 단계 하나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민간이 예금을 간다. 이 예금은 항상 은행의 부채죠. 그러면 은행에 이만큼 생기겠죠. 자, 은행의 그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은행은 다른 부채를 감소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은행의 자산이 증가해야 돼요. 그건 뭘로 생긴다? 지급준비금.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은행은 또 지급준비금이 늘어났어요? 그럼 지급준비금은 은행의 자산이고, 지급준비금은 다시 말하자면 페드의 부채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리고 아까 있었던 TR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 주겠죠. 그러면 결국에 모든 것이 다 맞죠. TR, 자산과 부채, 지급준비금, 리저브, 자산과 부채, 예금, 자산과 부채,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뭐 마찬가지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걸 좀 깨끗하게 해서 본다면요. 정부 TJ 감소. 그러면 정부 TJ는 어디에 갖고 있는 거냐면 페드의 부채에 있는 페드 예금이니까 TJ 감소하니까 다시 그만큼 뭐가 증가하나요? 예, 리저브가 증가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여기 나머지 것도 아마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로서 이런 그 정부, 페드, 은행, 민간 즉 4층, 3층, 2층, 1층 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즉 4층하고 1층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4층하고 1층하고 거래를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3층과 2층을 거쳐야 된다. 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뭐 이제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신다면은 기억하신다면 아마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뉴스에서 뭐가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앞으로 뭐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뭐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4층과 1층의 직접적인 거래,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3층하고 2층을 매기로 하지만 결국에는 4층하고 1층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정부를 4층에 있는 또 하나의 은행으로 간주한다. 즉 뭐냐면 이거는 페드의 은행이다. 이렇게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3층, 2층, 1층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왜냐면은 그런 거죠. 페드가 발행한 국채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페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가질 수가 있고 민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4층에 있는 또 다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은행으로 간주하면은 전체적인 돈의 흐름, 대차, 대조표의 변화 이걸 파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이 QE라는 거, 퀀티터티브 이징이라는 거, 양적 완화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냐,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초창기부터 2008년 그때부터 뭐 지난 동영 영상에서도 요것 때문에 수많은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어떤 분들은 이거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QE 자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작다. 근데 있긴 있습니다. 제가 결국에 뭘 얘기했냐면 QE를 했을 때, 즉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은행의 예금이 늘어났을 때 그게 실물 경제에 흘러 들어가냐 안 흘러 들어가냐. 근데 QE 자체적으로는 실물 경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물보다는 자산, 다시 말하자면은 뭐 주식, 부동산, 뭐 채권,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저는 이제 QE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QE는 보통 얘기할 때 돈을 찍어낸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다. 저는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게 현실적인 게 되냐?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텐데요. 그걸 저는 이제 진정한 머니 프린팅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에 진정한 머니 프린팅이라는 것은 뭐냐? QE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 진정한 머니 프린팅, 즉 돈을 찍어낸다. 이 표현은 바로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재정 지출에 해당하는 것. 즉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머니 프린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흔히 말하는 거, 벤 버냉키가 얘기했던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돈을 쫙 뿌리는 거. 근데 QE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에 뿌리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그 대차 대조표를 안 좋은 자산의 구성이 안 좋은 거를 자산 구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에 특히 3층하고 1층하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민간은 3층 페드와 1층의 민간으로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그냥 보통 민간이 아니라 여기도 금융기관이죠. 비은행 금융기관일 뿐이죠.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된 거는 헬리콥터 머니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자산 구성의 변화를 준 거, 이거에 불과한데, 진정한 머니 프린팅은 자산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산을 늘려주는 거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재정 지출, 특히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 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즉 실물 경제로 돈이 유입이 되고 그게 실물 경제를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실물 경제 잘 돌아가면은 가격도 오르고 뭐 경제가 점점 성장하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이전 지출은 지속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회성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뭐 재난지원금 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제가 이걸 찍는 오늘 23일인데 오늘 뭐 25만 원씩 그 주기로 뭐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1인당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매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다시 말하자면 이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걸 통해서 경제가 이렇게 딱 지금 침체돼 있다가 쭉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상 요만큼만 왔다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코로나 재원지원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보는데,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뭐 기대치보다 굉장히 올랐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제가 봤을 때 그거에 제일 민감한 데는 채권 시장인데, 오히려 10년물 국채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뭐 7%, 뭐 5점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간데도 채권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졌죠. 그 얘기 뭐냐? 아직은 대체적으로 많은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제일 민감한 채권 시장은 아직은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왕 뭐 얘기 나온 김에요, TGA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 TGA가 늘어나면 그만큼 준비금이 감소하고, 우리 앞에 봤던 표 있죠? 즉 TGA 준비금이 감소해서 TGA가 늘어났다가 다시 준비금이 증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TGA하고 그 준비금 사이에 변화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TGA가 늘어나면 준비금이 줄어들고, 준비금이 늘어나면 TGA가 물론 전체 규모가 부채 규모가 같다고 봤을 때요, TGA하고 준비금만 봤을 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TGA는 준비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금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뭐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요 정도까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준비금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일 뿐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TGA를 정부가 쓰자마자, 즉 일반 개인들한테 돈을 풀자마자, 이게 바로 일반 개인들은 돈을 풀었을 때 그걸 뭘로 갖고 있냐면요, 예금으로 갖게 되고, 그럼 일반 개인이 예금을 갖게 된다.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급 준비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TGA하고 준비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금을, 전체 준비금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TGA로 갖고 있다가 TGA가 줄어들면 준비금 늘어나고, TGA가 늘어나면 준비금 줄어들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QE 다시 보는 QE에서 거의 첫 부분에 했던 그 차트인데 다시 보시면은 이게 1년 대비 증가한 건데요. 결국에 이 파란색이 그 뭐냐면 M2 그 즉 그 저 뭐냐 그 예금의 증가인데요. 예금의 증가폭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났어요. 이 파란색을 보면은 이게 플러스 여기가 영선인데 영선 위에 있다는 게 예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예금만 따로 보면은 이제 다음 표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예금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저 뭐냐 지급 준비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거 요거는 뭐 통화량이고 한데 예금이 이렇게 꾸준히 늘다가 2020년 3월에만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죠. 2008년에도 예금은 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런 식의 증가는 안 보이죠. 이건 뭐냐?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거랑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어디에서 변했느냐? 예, 바로 여기에서 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예금이 아니라 정부 이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바로 예금의 2020년 그 3월부터 현재까지 예금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나온 거에 그 원인입니다. 즉 우리가 이 M2라는 거를 많이 보는데요. M1도 잘 안 보고 보통 이제 M2라는 걸 미국에서는 M2를 보는데 왜냐면 M1 자료가 2020년 요 이후로 M1을 구성하는 것이 그 통계 자료에 넣는 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M1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M1보다도 이 M2를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했는데 2020년에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결국에 일반 대중들한테 일반 민간 즉 민간에는 가게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도 포함이 되고 기업도 포함이 되고 뭐 모두가 다 정부 아닌 데는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화폐가 공급이 됐다. 그러면 이게 예금의 형태로 있는데 그 예금이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그냥 굉장히 뭐 그냥 평상시처럼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2008년부터 QE가 있었는데 이때가 QE가 있었던 때잖아요. 이때가 그러면 결국에 제가 봤을 때 QE 이거는 머니 프린팅 돈 찍어내기 이건 아니다. 물론 머니 프린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머니 프린팅이라는 것은 결국에 M2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로 본다면은 이전에 QE 시기에 있었던 거는 그 이전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도 물론 돈을 찍어내는 건 계속 했지만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머니 프린팅이란 말, 즉 이거 결국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에서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 뭐냐? 굉장히 큰 대규모의 재정 지출했기 때문에 이전 지출했기 때문에 달라졌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게 그런데 이 이전 지출이라는 게 정부가 계속 매년 예를 들어 1인당 100만 원씩 우리나라만 해보죠. 10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냐면은 50조가 됩니다. 그게 매년 5천만이니까요. 5천만 하고 100만 그럼 50조죠. 그러면 곱하기 하니까요. 이거 굉장히 큰 규모죠. 근데 이걸 만약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틀림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쉽게 갈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물 여기서 말하는 건 실물의 인플레이션인데 실물 경제에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일어나지 아직은 요원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거 크게 제일 처음에는 3층하고 2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3층하고 1층, 2층하고 1층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물론 2층하고 1층은 QE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층하고 1층, 처음에 3층, 2층, 2층, 1층, 3층, 1층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도 QE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게 보니까 뭐 그렇게 거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서 4층하고 1층까지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4층하고 1층에 있어서 이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그다지 큰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 일관적이고 굉장히 지속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QE, 다시 보는 QE 시리즈에서 했던 여러 주체들 간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조작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건 한번 알아두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관련 기사, 특히 연준이 뭘 했다,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이게 의미는 뭐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판단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QE의 전반적인 얘기들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QE 중간 평가라는 주제로 다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E 중간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QE가 안 끝났기 때문에, QE가 끝났으면 우리가 그 최종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요. QE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QE 중간 평가라는 그런 그 주제로 한번 QE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